결혼 9년 차.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같은 손길로 남편의 셔츠를 다림질하며 같은 목소리로 다녀오세요. 인사를 건넵니다. 어제와 오늘이 구분되지 않는 일상. 저는 그 안에서 익숙함이라는 이름의 안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도준이 샤워를 하는 동안 저는 식탁에 커피잔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 소파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무심코 본 알림. 단 한 줄이었지만 제 심장은 그 순간 박자를 놓쳤습니다. 워크숍 일정 변경 11월 23일에서 11월 30일로 장소 제주 시사이드 호텔. 저는 멈춰섰습니다. 도준은 어젯밤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워크숍 있어. 부산 본사 가야 돼. 부산이라고 했습니다. 제주가 아니라. 알림창은 금방 꺼졌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소리내어 묻지는 않았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그 같은 질문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을 뿐입니다. 의심이라는 감정은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처럼 소리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일도 없었습니다. 대신 균열처럼 아주 조용하게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준은 샤워를 마치고 나와 평소처럼 웃으며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팀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조심히 다녀와요. 제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안을 정리하다가 도준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평소라면 들어가지 않는 공간.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법인카드 영수증 몇 장이 구겨진 채로 쌓여 있었습니다. 제주 시사이드 호텔, 디럭스 트윈룸 2박 3일, 10월 15일, 프랑스 레스토랑 디너 코스 2인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10월 15일, 그날 도준은 말했습니다. 대구 출장 가. 거래처 미팅 때문에. 대구라고 했습니다. 제주가 아니라. 저는 영수증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각도까지 맞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재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뛰었지만 숨소리는 고르게 유지했습니다. 저녁 무렵 도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식 취소됐어. 일찍 들어갈게. 저는 네, 알았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전을 부쳤습니다.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부산이 제주로 바뀌고 대구가 제주로 바뀌는 순간들, 출장이 많다고 했던 지난 1년, 토요일 오전 골프 약속, 갑자기 늘어난 야근,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준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어.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 거실로 나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일찍 왔네요. 씻고 밥 먹어요. 도준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집 정리했어요. 별일 없어요. 밥을 먹는 내내 도준은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승진했고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는 그의 말투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흔들리는 순간, 문장이 길어지는 타이밍, 웃음이 조금 과한 지점. 이번 주말 워크숍은 어디 가요? 저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준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부산 본사 연수원에서 해. 그럼 토요일 저녁쯤 들어와요? 응, 아마 일요일 아침?
거짓말은 부드러웠습니다. 연습이라도 한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네 하고 대답하고 설거지를 하러 일어났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씻으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묻지 않기로, 따지지 않기로, 울지 않기로, 대신 관찰하기로, 기록하기로. 감정은 흐려지지만 사실은 남습니다. 저는 사실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도준이 잠든 뒤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스탠드를 켜고 서랍에서 새 노트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깨끗한 검은색 무선 노트.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4년 11월 7일 목요일 휴대폰 알림 워크숍 장소 불일치 말로는 부산, 알림은 제주. 영수증 발견 10월 15일 제주 시사이드 호텔 2박 프렌치 레스토랑 2인 코스. 도준 진술 대구 출장. 글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 적었습니다. 마침표를 찍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사랑이 식은 게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빈자리를 기록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차분하게 정확하게. 복수는 나중 일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증거였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저는 문구점에 들렀습니다. 동네 초등학교 앞 작은 가게. 형광등 불빛 아래 진열된 노트들 사이에서 저는 가장 두꺼운 것을 골랐습니다. 200페이지짜리 검은색 무선 노트 표지에는 아무 그림도 문구도 없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노트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종이의 무게가 아니라 앞으로 채워질 진실의 무게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규칙을 적었습니다. 1. 감정은 쓰지 않는다. 2. 추측은 쓰지 않는다. 3. 확인된 사실만 기록한다. 4. 날짜, 시간, 장소, 금액은 정확하게. 밑줄을 긋고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준의 통장 내역부터 확인했습니다. 공동 계좌는 제가 관리했지만 도준 개인 계좌는 따로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이었고 로그인은 쉽게 됐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5월 12일 꽃집 로즈가든 15만 원. 5월 19일 제주항공 왕복 항공권 2매 46만 원. 6월 3일 신라면세점 30만 원. 7월 21일 여수 오션뷰 호텔 38만 원. 저는 노트에 하나씩 옮겨 적었습니다. 날짜 옆에 괄호를 치고 그날 도준이 저에게 한 말을 함께 기록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준의 입은 부드럽게 거짓을 만들어냈지만 통장은 정직했습니다. 다음은 법인카드 내역이었습니다. 회사 인트라넷에 접속해 도준 명의로 사용된 법인카드 내역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자 수백 줄의 데이터가 펼쳐졌습니다. 대부분은 정상적인 업무 지출이었습니다. 거래처 식사, 택시비, 사무용품. 하지만 사이사이 이상한 항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6월 15일 토요일 한남동 이탈리안 레스토랑 28만 원. 8월 7일 일요일 성수동 카페 블루문 4만 5천 원. 9월 23일 금요일 오후 3시 강남 호텔 라운지 12만 원. 토요일과 일요일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노트에 옮겼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오후 시간대 강남과 한남동을 중심으로 한 특정 지역 휴대폰 메신저도 확인했습니다.
도주는 매일 밤 핸드폰을 충전할 때 거실 소파에 두고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그 15분의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대화 목록 상단에 미영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꽃병 마지막 대화는 오늘 오후 3시였습니다. 미영 오늘 저녁 괜찮아? 도준 회식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 미영 아쉽네 주말은? 도준 토요일 저녁 괜찮을 듯. 저는 손이 떨리지 않도록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음소거 상태에서 사진은 제 핸드폰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원본 대화창에서는 흔적을 지웠습니다. 위로 스크롤에 지난 대화들을 봤습니다. 미영 어제 고마웠어. 꽃 진짜 예뻤어. 도준 내가 좋아해서 다행이야. 미영 제주 또 가고 싶다. 도준 다음 달에 또 가자. 이번엔 서귀포 쪽으로. 저는 스크린샷을 계속 찍었습니다. 증거는 쌓여갔고 제 마음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샤워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재빨리 메신저를 종료하고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도준이 나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뭐해? 도준이 물었습니다. 설거지요. 커피 드릴까요? 응, 고마워. 저는 커피를 내리면서 웃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도준은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고 날씨 예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내일은 맑다고 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고 도준 옆에 앉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뭐해요? 도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토요일에 후배 결혼식 가야 돼. 대학 동기. 아, 그래요? 몇 시에요? 오후 3시 좀 늦을 것 같아. 거짓말은 매끄러웠습니다. 표정에도 목소리에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연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녁은 밖에서 먹고 와요? 응, 아마 피로연도 있을 거야. 저는 네 하고 대답하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그날 밤 도준이 잠든 뒤 저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11월 11일 월요일 메신저 확인 미영과의 대화 30건 이상 캡처 완료. 내용 제주 여행 언급, 꽃 선물, 다음 만남 약속, 도준 진술 토요일 대학 후배 결혼식, 실제 계획 미영과 저녁 약속 메신저 대화 기준. 펜을 놓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은 어두웠고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9년을 함께 산 사람. 매일 아침 같은 침대에서 일어나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 사람. 그 사람이 낯설어지는 데는 단 며칠이면 충분했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울면 글씨가 흐려질까봐, 눈물이 노트를 적실까봐, 증거가 번질까봐. 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트에 집중했습니다. 이틀 뒤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 등기부등본과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카페에 앉아 하나씩 읽었습니다. 결혼 후 모은 재산. 대부분 제 월급으로 쌓아 올린 것들이었습니다. 노트의 재산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공동재산. 아파트 시가 6억 2천, 대출 잔액 1억 5천, 공동예금 8천만 원, 도준 개인 예금 약 3천만 원, 차량 한 대 지수 명의. 숫자를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토요일이 왔습니다. 도준은 정장을 입고 외출했습니다. 저녁 늦을 거야. 먼저 자. 저는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도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가족 위치 공유 앱. 예전에 안전을 위해 설치해둔 것이었습니다. 지도를 열자 도준의 위치가 표시됐습니다. 강남역 인근. 웨딩홀이 아니라 레스토랑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샷을 찍고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확신이 됐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신. 더 이상 혹시나 만약이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 어딘가에서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를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수요일 오후 2시, 저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뜬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 스팸일 거라 생각하며 받지 않으려다가 두 번째 진동의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지수 씨 맞으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제 이름은 박민혁입니다.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만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제 아내 이름이 미영입니다. 최미영.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 도준의 휴대폰에서 수없이 본 그 이름.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트 안은 평범했고 사람들은 카트를 밀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세계는 순간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다음 날 저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홍대 입구역 근처 조용한 2층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컵을 꽉 쥐고 진정시켰습니다. 10분 후 한 남자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키 큰 남자.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제 눈과 마주쳤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김지수 씨이시죠? 네, 앉으세요. 민혁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내 휴대폰을 봤습니다. 민혁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메신저 대화 내용에 남편분 이름이 나오더군요. 강도준. 검색해보니 같은 회사 직원이었고 SNS에 부인분 이름이 태그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더니 제게 보여줬습니다. 스크린샷들이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도준 오늘 회식이라고 했어. 9시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미영 나도 저녁 약속 있다고 했어. 우리 집 근처 호텔로 올래? 도준 좋아. 주소 보내줘.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참았습니다. 날짜는 지난주 금요일. 도준이 팀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민혁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해변. 도준과 미영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는 장면. 호텔 침대에서 찍은 셀카. 이건 제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제주도 출장이라고 했습니다. 회사 워크숍이라고. 민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둘이서 간 여행이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제 노트를 꺼냈습니다. 2주 동안 기록한 증거들. 민혁에게 건넸습니다. 저도 같은 걸 하고 있었어요. 민혁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출장 내역, 법인카드 사용 기록,
메신저, 캡처 화면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통장이랑 영수증은 정직하게 말해줬어요. 민혁은 노트를 천천히 넘기며 읽었습니다. 제가 기록한 도준의 거짓말들, 미영과의 만남 추적 날짜들, 그리고 자기 휴대폰에서 아내의 스케줄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 19일, 민혁이 말했습니다. 이날 미영이도 제주 간다고 했어요. 대학 동창 모임이라고. 도준도 같은 날 제주 갔어요. 부산 본사 회의라고 했죠. 7월 21일, 여수 출장이라고 했어요. 미영이는 부산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각자가 들고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다닌 날들, 호텔에서 보낸 주말들, 법인카드로 결제한 식사들,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얼마나 됐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소 1년은 된 것 같습니다. 민혁이 대답했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미영이 행동이 달라졌어요. 주말 약속이 많아지고 휴대폰을 항상 들고 다니고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준도 그랬어요.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고 옷을 새로 사고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죠. 저한테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어딘가 먼 느낌이었어요. 똑같네요. 민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죄책감을 보상하려는 거겠죠. 카페 안에 잔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의 증거를 들여다보며 배신의 크기를 가늠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이 고통을, 이 수치심을 혼자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민혁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요.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밤마다 혼자 증거를 모으면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네요. 네. 이제는 둘입니다. 민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상담받았던 변호사의 명함. 민혁에게 건넸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위자료 청구하고 재산 분할 소송하고 회사에도 알릴 겁니다. 회사에도요? 법인카드 부정 사용, 사내 윤리 규정 위반. 증거는 충분해요. 민혁은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저도 함께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함께하는 게 더 좋아요. 증거가 2배가 되니까요. 민혁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도와 결의가 섞인 얼굴. 배신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구조였어요. 제가 받아쳤습니다. 둘이 함께 만든.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나눴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지만 같은 고통을 겪은 동료였습니다.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증인.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힘이 됐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민혁이 말했습니다. 증거 교환하고 계획 세우고 변호사 상담도 같이 받는 게 좋겠어요. 좋아요. 다음 주 월요일 어때요? 괜찮습니다. 저희는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혼자서 떨며 증거를 모으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공조가 시작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안정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복수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노트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11월 21일 목요일. 박민혁 최미영 배우자와 첫 만남. 증거 교환 완료 제주 여행, 호텔 숙박, 메신저 대화 등 일치. 외도 기간 최소 1년 이상 추정. 다음 단계 공동 법률 대응 준비. 펜을 내려놓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저는 민혁과 함께 법무법인 건물 앞에 섰습니다. 강남역 인근 30층짜리 오피스 빌딩. 유리창에 비친 저희 모습은 평범한 의뢰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에 든 서류 가방 안에는 1년치 배신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7층에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이라는 간판이 보였고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깔끔한 리셉션이 나타났습니다.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예약하신 김지수, 박민영 님이시죠? 장미선 변호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창가에 면한 밝은 공간. 책장에는 육법전서와 판례집이 빼곡했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법률 서적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쓴 모습, 악수를 청하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전화로 간단히 들었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와 민혁은 각자 준비한 증거를 꺼냈습니다. 검은 노트, 태블릿, 인쇄된 거래 내역, 메신저, 캡처 화면들. 장 변호사는 침착하게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지수 씨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는 준비해온 내용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도준의 거짓 출장, 법인카드 부정 사용, 미영과의 메신저, 대화, 제주도 여행 증거들. 날짜와 금액, 장소를 하나씩 짚어가며 이야기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 전달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노트를 넘기며 메모를 했습니다. 법인카드 내역이 중요하네요. 이건 회사 내부 문제로도 연결됩니다. 민혁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 아내도 같은 회사 직원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출장을 가면서 각자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허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민혁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미영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출장 보고서를 캡처한 화면들. 장 변호사는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30분 동안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장 변호사는 안경을 벗고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두 분 모두 증거 수집을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감정은 법정에서 무기가 아닙니다. 증거만이 무기입니다. 장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배신감, 분노, 수치심. 그런 감정들은 당연히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법정은 감정을 판단하지 않아요.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만 판단합니다. 두 분이 모으신 이 증거들, 이게 무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문서가 떴습니다. 이혼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전략이라는 제목. 첫째, 위자료 청구입니다. 장 변호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백한 배우자 측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김지수 씨의 경우 도준 씨의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외도가 입증되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보통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입니다. 하지만 두 분 케이스는 특이해요. 법인카드 부정 사용, 회사 자원 남용, 장기간 지속된 관계. 이런 요소들이 가중되면
더 높은 금액도 가능합니다. 민혁이 물었습니다. 저도 같은 금액인가요? 네. 박민혁 씨도 동일한 근거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두 분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면 상호 증인이 되어서 입증이 더 쉬워집니다. 장 변호사는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둘째, 재산 분할입니다. 결혼 생활 동안 형성된 공동 재산을 나누는 겁니다. 원칙은 50대 50이지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은 비율이 줄어들 수 있어요. 김지수 씨의 경우 아파트가 공동 명의죠? 네. 그럼 단독 명의로 전환하거나 매각 후 분할하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준 씨가 법인카드로 개인 비용을 썼다는 점, 가정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면 지수 씨에게 유리하게 분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아파트, 9년을 살았던 집, 그 공간이 이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게 낯설었지만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었습니다. 셋째, 회사 제보입니다. 장 변호사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합니다. 법인카드 부정 사용은 명백한 횡령이에요. 회사 컴플라이언스 팀에 신고하면 내부 조사가 시작됩니다. 징계는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형사 고발이요? 민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금액과 횟수에 따라서요. 두 분이 제공하신 증거를 보면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대 부정 사용이 확인됩니다. 회사가 고발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형사고발. 그 단어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형사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장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건 책임을 묻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직장에서, 법적으로. 더 이상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민혁이 물었습니다. 언제 회사에 제보하는 게 좋을까요? 이혼 소송과 동시에 진행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여는 거죠. 집에서는 배우자로서 책임을, 회사에서는 직원으로서 책임을 각각 묻는 겁니다. 장 변호사는 일정표를 펼쳤습니다. 준비 기간은 2주 정도 필요합니다. 소장 작성, 증거 정리, 법원 제출 준비. 그리고 그날을 정해야 해요. 그날이요? 네. 모든 걸 한꺼번에 터뜨리는 날입니다. 이혼 소장 송달, 회사 컴플라이언스 팀 제보, 위자료 청구. 동시에 진행하면 상대방이 대응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민혁을 보았습니다. 그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2월 15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왜 그날인가요? 장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도준 생일이에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억에 남을 날로 만들고 싶어요. 장 변호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노트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12월 15일. 알겠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건물을 나서는 길, 민혁이 말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에요. 그냥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회사 돈 쓰고 가족을 우롱한 대가 법이 정한 대로요. 우리는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이제 2주 후면 모든 게 드러날 것입니다. 도준과 미영은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평소처럼 거짓말을 하고 만남을 이어가고 집에 돌아와서는 다정한 척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을 향해서 그날 밤 저는 노트에 마지막 줄을 추가했습니다. 11월 25일 월요일 법무법인 정석 장미선 변호사 상담 완료.
소송 방향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회사 제보. 12월 15일 도준 생일. 준비 기간 2주. 펜을 놓고 저는 캘린더를 봤습니다. 15일까지 19일 남았습니다. 그동안 평소처럼 웃고 밥을 하고 인사를 나눌 것입니다. 마지막 연기였습니다. 복수는 조용히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12월 14일 토요일 저녁. 겨울 해가 일찍 저물고 거실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준이 좋아하는 메뉴들. 된장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계란찜. 오늘 뭔가 특별한 날이야? 도준이 소파에 앉아 물었습니다. 내일 생일이잖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리 축하해주고 싶어서. 고마워. 요즘 바빠서 신경도 못 썼는데. 저는 국자로 찌개를 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12월 15일 도준의 42번째 생일. 그리고 우리 결혼 생활의 마지막 날. 법원에는 이미 소장이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컴플라이언스 팀에 보낼 제보 메일도 예약 발송으로 설정해뒀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정각. 모든 것이 동시에 터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도준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편안하게 TV를 보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가끔 웃습니다. 내일이 평범한 월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밥 먹어요. 저는 식탁을 차리며 불렀습니다. 도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진짜 푸짐하네. 내일 생일인데 오늘 이렇게 차려주면 내일은 뭐 해줄 거야? 내일은 깜짝 선물이 있어요. 뭔데? 힌트라도 줘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 되면 알게 될 거예요. 도준은 웃으며 밥을 떴습니다. 신비주의네. 그래, 기대할게. 저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도준은 제육볶음을 맛있게 먹으며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말 실적, 내년 프로젝트, 승진 가능성,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내일도 다음 달도 내년도 당연히 계속될 거라고 믿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참, 다음 주에 팀 워크숍 있어. 1박 2일로. 도준이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요? 강원도 쪽. 펜션 잡았대. 거짓말이었습니다. 민혁에게서 받은 정보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미영도 같은 날 친구 모임이라며 강원도에 간다고 했습니다. 같은 펜션, 같은 방. 좋겠네요. 겨울산 보면서 쉬다 와요. 응. 너도 그동안 친구들 만나고 그래. 저는 네 하고 대답하며 계란찜을 떠먹었습니다.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았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도준은 거실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뭔가 작업을 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씻으면서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9년 전 결혼식 날, 도준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그때 그 약속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때부터 이미 거짓이 시작된 걸까요?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도준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뭐해요? 내일 회의 자료 정리하고 있어. 생일인데도 회의가 있네. 힘들겠어요. 뭐 어쩔 수 없지. 일이니까. 도준은 화면을 보며 타이핑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혁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내일 준비 다 됐습니다. 떨리네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우리가 틀린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내일 연락드릴게요. 화면을 끄고 도준을 다시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노트북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살짝 주름이 잡혀 있고 입술을 깨물며 생각하는 모습, 익숙한 표정이었습니다.
내일 케이크 사다 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케이크? 괜찮아.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있자. 생일인데 케이크는 있어야죠. 그래. 그럼 작은 걸로. 우리 둘이 먹을 만큼만. 우리 둘. 저는 그 단어를 되새겼습니다. 내일이 지나면 우리라는 단어는 사라질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밤 10시가 넘어 도준이 하품을 했습니다. 나 먼저 씻을게. 네, 다녀와요. 도준이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저 벽에 걸린 결혼사진, 웃고 있는 우리, 저 책장 위에 신혼여행 기념품들, 제주도 도라르방 인형, 저 구석의 화분, 도준이 첫 결혼 기념일에 선물한 것. 모든 게 거짓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진짜였을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틈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미영이라는 이름이. 샤워가 끝나고 도준이 나왔습니다. 씻어.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 네. 저는 욕실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비친 제 얼굴. 9년 전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참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고, 준비라고. 폭발하지 않고 기록한 지난 한 달. 감정을 억누르고 증거를 모은 시간들. 그게 바로 힘이었습니다. 머리를 말리고 나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도준은 이미 불을 끄고 누워 있었습니다. 지수야. 네. 요즘 행복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요? 그냥 문득 궁금해서. 우리 결혼한 지 꽤 됐잖아.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너는 행복한가 싶어서.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요? 행복해요? 나, 행복하지. 너랑 함께 있으니까. 거짓말. 지금 이 순간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과 주고받은 메시지들, 몰래 다녀온 여행들, 법인카드로 산 선물들. 그 모든 걸 숨긴 채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저도 행복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내일 생일 잘 보내자. 네. 잘 자요. 도준의 숨소리가 점점 고르게 변했습니다. 잠이 든 것입니다. 저는 눈을 뜨고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자정을 넘어 12월 15일이 됐습니다. 도준의 생일. 그리고 끝의 시작. 새벽 1시,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검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2월 14일 토요일. 도준과 마지막 저녁 식사. 평소처럼 대화, 평소처럼 웃음. 도준은 내일을 모른다. 나는 준비되었다. 펜을 놓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이 노트는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될 것입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누군가는 잠들고 누군가는 깨어있고 누군가는 꿈을 꿉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제 삶도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 진실을 마주하는 게 나았습니다. 배신당한 채로 웃는 것보다 책임을 묻는 게 나았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침대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도준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내일이면 그 평화는 산산이 부서질 것입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억눌린 분노는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칼날처럼 내일 아침 그 칼날은 정확하게 진실을 가를 것입니다. 마지막 밤은 그렇게 고요하게 지나갔습니다. 12월 15일 월요일 아침 8시 30분. 도주는 평소처럼 넥타이를 매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생일인데 회의라니. 저녁에는 일찍 들어올게.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조심히 다녀와요. 도준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8시 47분, 13분 후면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예약 발송으로 설정해둔 메일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수신자 회사 컴플라이언스 팀, 인사팀장, 감사실. 제목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및 사내 윤리 규정 위반 제보. 첨부 파일 증거사진 47장, 거래 내역 엑셀 파일, 출장 보고서 대조표. 발송 예정 시간 오전 9시 정각. 민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제 쪽도 9시에 발송됩니다. 그럼 시작하죠. 8시 55분 저는 소파에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은 뛰었지만 차분했습니다. 1년치 거짓말이 밝혀지는 순간, 9년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 9시 정각, 휴대폰에서 발송 완료 알림이 떴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회사 16층 회의실. 도주는 오전 기획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팀장 자리에 앉아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넘기며 설명하던 중이었습니다. 4분기 실적을 보시면.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인사팀 차장과 컴플라이언스 팀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강도준 팀장님, 잠시 나와주시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지금요? 회의 중인데. 긴급한 사안입니다. 지금 당장 나와주셔야 합니다. 도주는 노트북을 챙기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인사팀 차장이 말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조사실로 가시죠. 최미영 대리도 같이 와 있습니다. 미영이가요? 무슨 일인데? 대답 대신 차장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메일 제목이 보였습니다.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및 사내 윤리 규정 위반 제보. 도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가자 미영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녀의 앞 책상에는 인쇄된 증거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법인카드 내역, 호텔 영수증, 출장 보고서, 메신저 캡처 화면. 감사실장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강도준 팀장, 최미영 대리. 오늘 아침 회사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두 분이 지난 1년간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출장 보고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도주는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을. 오해라고요? 감사실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5월 19일 제주 시사이드 호텔 디럭스 트윈룸 2박. 법인카드로 결제. 출장 보고서에는 부산 본사 회의라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날 최미영 대리도 법인카드로 제주행 항공권을 끊었고요. 이게 오해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7월 21일 여수 오션뷰 호텔. 도준 팀장은 울산 공장 점검, 미영 대리는 부산 거래처 미팅. 그런데 둘 다 같은 날 여수에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증명합니다. 미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컴플라이언스 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총 부정 사용 금액이 강도준 팀장 820만 원, 최미영 대리 640만 원으로 집계됩니다. 회사 자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행위는 명백한 횡령입니다. 도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제보한 겁니까? 제보자는 익명으로 보호됩니다.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그리고 증거는 명확합니다. 감사실장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메신저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도준 이번 주말 제주 가자. 회사 카드 쓸게. 미영 출장 보고는 어떻게 해? 도준 부산이라고 쓰면 돼. 아무도 확인 안 해. 이것도 오해입니까? 감사실장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도준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영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일단 두 분 모두 대기 발령입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업무에서 제외됩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고 결과에 따라 해고 또는 고발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발이요? 도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 고발 가능성도 검토 중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도준은 주저앉았고 미영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도준의 휴대폰에는 법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송달받으실 주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은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읽었습니다. 이혼 위자료 소장. 지수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영도 자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남편 민혁에게서 같은 내용의 통지가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공범이었던 관계는 이제 함께 무너지는 동반 추락이 되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혁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조사 시작됐다고 합니다. 법원 송달도 완료됐어요. 이제 시작이네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오후 2시 도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려왔습니다. 3번, 4번, 5번 모두 무시했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지수야, 전화 좀 받아. 제발. 이게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이상한 조사받고 있어. 법원에서 문자도 왔어. 도준 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줘.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단 한 줄. 오늘 저녁 6시에 집에서 봐요. 저녁 6시 도준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10년은 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수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를 바라봤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앉아요. 도준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을 비비며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회사에서 조사받고 법원에서 소장 왔다고 하고 당신이 한 일에 대한 결과예요. 내가 한 일?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혼 소장, 위자료 청구서, 증거자료 목록. 1년간 미영과 외도했죠. 법인카드로 여행 다니고 호텔 잡고 선물 사고 회사에는 거짓 출장 보고하고 저한테는 매일 거짓말했죠. 도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알았어요. 통장, 영수증, 메신저, 위치 추적. 다 봤어요. 하나하나 기록했고 증거로 모았어요. 지수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정신이 나갔었어. 미안하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서 1년 동안 거짓말한 건가요? 미안해서 법인카드로 820만 원 쓴 건가요? 도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미영이랑은 끝낼게. 제발, 일어나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책임의 문제예요. 책임? 네. 당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저는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혼은 진행됩니다. 위자료도 청구됩니다. 재산 분할도 법원 판결대로 할 거예요. 회사 조사도 끝까지 갈 겁니다. 지수야, 제발. 제가 선택한 건 복수가 아니에요. 저는 똑바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사실이에요. 당신이 저지른 일들을 사실대로 밝히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도주는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저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9년의 결혼이 무너지는 소리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날,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3개월의 법정 공방. 길고 지루한 심리 과정. 하지만 기다림은 충분했고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장미선 변호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원하시던 결과 그대로 나왔어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판결문 첫 장, 검은 글씨로 인쇄된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고 강도준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한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2023년 11월경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1년간 제3자와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부정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는 단순한 일회성 일탈이 아닌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로 판단된다. 법원은 명확했습니다. 제가 모았던 증거들, 호텔 영수증, 메신저 대화, 법인카드 내역, 위치 추적 기록, 이 모든 것이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피고는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여 제3자와의 여행 및 식사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이는 공동재산의 부정 사용에 해당한다. 또한 허위 출장 보고를 통해 원고를 기만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강도준은 원고 김지수에게 위자료 8천만 원을 지급하라. 8천만 원. 제가 요구했던 금액 그대로였습니다. 도준의 변호사는 5천만 원으로 낮춰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이 크다. 판결문 중간에 적힌 문장. 저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짚어 내려갔습니다. 재산분할 항목을 읽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동산 서울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은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한다. 아파트, 결혼 후 저희가 함께 산 공간. 하지만 계약금부터 중도금, 잔금까지 대부분 제 월급으로 채웠던 집. 도주는 미영과 여행 다니느라 돈을 썼고 정작 가정에는 제대로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그 점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부정 사용 내역 및 가정 기여도를 고려할 때 재산 분할은 원고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 도준에게 돌아간 것은 일부 예금과 퇴직금의 제한적 분할뿐이었습니다. 결혼 9년의 공동재산이라고 부를 만한 것 중에서 그가 가져갈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더 이상 공동의 기억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그렇게 정리하듯 말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9년의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장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후련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항소 기간이 남아있긴 한데 이 정도 판결이면 항소해도 뒤집히기 어려울 겁니다.
도준이 항소할까요? 글쎄요. 변호사 선임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승산 없는 싸움을 계속할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도준이 항소하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법원이 제 편을 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결과는 빠르게 나왔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조사가 끝난 지 한 달 후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민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도준 씨는 감봉 30% 3개월, 직위 해제. 미영은 직위 해제 후 권고사직 받았다고 합니다. 면직은 아니네요. 회사 입장에서는 형사 고발까지 가기보다 조용히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둘 다 사실상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준은 팀장 직위를 박탈당하고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유능한 리더라는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졌고 사내에서는 법인카드 부정 사용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승진은 영원히 불가능해졌습니다. 미영은 더 빨랐습니다. 직위 해제 통보를 받은 다음 날 사표를 냈습니다. 버틸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동료들의 시선, 속삭이는 소리, 손가락질. 회사를 나온 후 어디로 갔는지는 몰랐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 믿을 만한 남편도 커리어 우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규정을 위반한 직원들, 스스로 만든 무덤에 누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 저는 민혁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카페,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혁이 커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민혁 씨도요. 덕분에 제대로 된 결과를 받았어요. 혼자였으면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 증인이 되어줘서 소송도 수월했어요. 민혁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뭐 하실 계획이에요? 일단 쉬려고요. 그동안 너무 긴장하고 살았으니까. 그리고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고요.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비슷해요. 아이들이랑 시간 많이 보내고 제가 좋아하던 일들 다시 해보려고요. 우리는 더 이상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이어가지도 않았습니다. 필요했던 건 감정이 아니라 진실이었고 그 진실은 이미 각자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건강하세요. 민혁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민혁 씨도요. 우리는 카페를 나와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공조는 끝났고 이제 각자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현관에 서서 한동안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공간은 온전히 혼자만의 것이었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집. 거실로 들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3월의 찬 바람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공기가 빠져나가듯 지난 9년의 침묵도 함께 흘러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판결문을 다시 펼쳤습니다.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었습니다. 법적 용어들, 근거 조항들, 판단 이유들 모두 제 편이었습니다. 위자료 8천만 원은 이미 도준 계좌에서 이체되었습니다. 아파트 등기도 제 단독 명의로 변경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재산적으로 모든 게 정리되었습니다. 복수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소란도 분노도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드라마처럼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단계별로 증거를 쌓고 법에 맡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분명했습니다. 위자료, 재산, 집,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는 사실. 휴대폰을 꺼내 검은 노트 사진들을 봤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기록했던 증거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진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법원이 인정했고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저는 일어나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켰습니다. 거실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이 밝음은 제 것이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공간, 의심이 필요 없는 하루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우리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9년의 결혼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거짓말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제 하루를 채울 시간이 생겼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고 오래 미뤄뒀던 여행을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거리에는 우산을 쓴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안고 살아갑니다. 저도 이제 제 이야기를 쓸 차례였습니다. 누군가의 배신이 아닌 제 선택으로 채워진 이야기.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내일 아침 요가 수업 예약. 새로 시작한 취미였습니다. 저는 알람을 확인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났고 생활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판결문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까지 보관할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꺼내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앞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대되었습니다. 거짓 없는 아침, 의심 없는 하루, 온전히 제 것인 시간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복수가 끝난 자리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